내 여동생이 출산하러 집에 오는 걸 두고 갈 수 있니? 내 남편 트래비스는 그의 여동생 엔젤리너가 근처 병원에서 출산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해서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 말도 안 되는 그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결국 나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그의 태도에 완전히 낙담하여 이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이혼에 동의하고 집을 떠났지만 우리가 별거한 후에도 트래비스는 계속 내 인생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카르마가 곧 잡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34세의 셰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약 영업부에서 일하는 트래비스가 제 직장에 왔을 때 만났고 거기서부터 우리 관계는 꽃피웠고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지만 우리가 결혼했을 때 집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그의 부모님은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셨고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엄마 멜리사와 그만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트래비스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제약 판매직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하려고 만류했지만 트래비스는 일단 자신의 일을 완수하면 완고합니다. 바꿀 건 없으니 결혼 후 거의 즉시 그의 부모님과 함께 이사하게 됐어요. 그 시점에서 트래비스는 상황을 바꾸고 싶은 의욕을 느꼈고 오래된 가족용 주택과 공장을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은 금세 시작됐어요. 와우 정말이에요. 다가오는 여름에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이 테리스를 추가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새해 축하 행사가 끝나고 우리의 새 집이 준비되었고 우리의 삶은 함께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오늘부터 몇 년 동안 함께 좋은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트래비스가 소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지만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날 밤 가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아들이 새 침실에서 여행 사진을 정리하는 동안 아들을 기꺼이 지원해 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트래비스가 와우 셰리에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정말 멋져요. 알아요. 드디어 사진 붙일 곳이 생겨서 기뻐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제 옆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얼굴이 붉어지네요. 그렇게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장을 성공시켜서 당신에게 줄게요. 쉬운 삶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남편의 야망을 존중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멜리사는 안젤리나로부터 집에 돌아가서 선물을 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집 근처 가족 병원에서 출산 이 소식을 듣고 다음 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트래비스는 2팔을 들고 너무 기뻐서 그녀를 위해 침실을 비워야 합니다. 여유 공간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임신한 여동생을 위한 거 아닌가? 서재에서 잘 수 있으니 문제없지 뭐 난 어때 부엌이나 복도에서 자도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이 비좁은 안젤리나를 위해 2층 코너룸을 비우자 그리고 어수선하게 가득 차서 대신 거기에서 자면 어때요 엄마 결심했어요 트래비스가 말하면 그렇게 할게요 안젤리나가 오는 건 괜찮지만 우리 침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안젤리나를 수용하기 위해 내 감정을 묵살하고 멜리사가 그와 쉽게 동의했다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그만하세요. 이곳은 제 집입니다. 잠시만 참아주세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트래비스의 얼굴에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이곳도 제 집입니다. 확실히 긴장하고 짜증이 나더니 그는 놀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단지 내 아들의 아내일 때 이것을 당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아내는 가족이 아닙니다. 싫다면 알죠. 그러니 안젤리나가 결혼할 때 집을 떠난 이유를 남겨주세요. 그녀도 제 여동생입니다. 우리는 피를 공유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지금 이 집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싫다면 잠재적 상속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세요. 집에 당황해서 빠른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젤리나의 아기가 남자라는 소식을 듣고 트래비스가 이미 공기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역겨움을 느꼈고
마음속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아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질려요. 벌금은 제가 받자. 지금까지 계속 남편의 뜻을 존중해왔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차서 도저히 놔줄 수 없어 이혼에 동의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확신한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어디론가 달려갔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짐을 꾸렸다. 가방 들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서를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여기 당신이 원한 거요. 빨리 서명하세요. 빨리요.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혼 서류를 들고 망설임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불쾌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내 귀에는 당신이 이혼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보야. 당신이 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한테 울부짖지 마. 멍청한 사람이 당신일지도 몰라. 그냥 가서 독한 말을 토하며 사라져라. 남편이 서재로 물러섰다. 이혼 서류는 집에서 나가서 바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지만 제가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압니다. 이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곧바로 부동산에 가서 근처 콘도를 급히 계약했습니다. 이사하기 며칠 전 일이 있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직장 동료가 일주일 뒤에 필요하면 같이 가주겠다고 하더군요. 새 콘도로 이사를 마치고 새 생활을 시작했지만 평안합니다. 혼자 생활한 지 한 달쯤 됐는데 트래비스라는 남자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의 불안한 존재를 무시했는데 동료가 나에게 와서 당신의 전 남편이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버림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셰리에게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고마워요. 그 사람은 아마도 마침내 그 사람에게 맞서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괴롭혀서 제 결정을 후회하게 하려는 건지 좀만 참으면 그만둘 거라 생각해서 동료들에게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척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트래비스가 나를 스토킹하는 것을 멈추길 바랐고 마침내 깨끗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퇴근 후 어느 날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안에 썩은 과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를 쫓아다녀 내가 사는 곳을 알아낸 트래비스가 날마다 뒤처져 있다는 느낌에 연일 우체통에서 죽은 벌레나 더러운 물건들이 발견되는 것, 이건 괴롭힘이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을 넘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미안, 그럼 다시 와줄래? 무슨 소리야? 충동적으로 쫓아낸 걸 후회해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 동의할 방법이 없었어. 그 사람은 내내 나를 괴롭혔고 이제는 나를 다시 유혹하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당신이 재정위기에 처해 있어서 전화하는 거 아닌가? 뻔한 일이 아니잖아. 난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로 당신만큼 친절한 사람은 없잖아요. 갑자기 트래비스가 내 손을 잡고 그의 뺨에 갖다 대었다. 나는 피부가 기어가는 것을 느꼈고 재빨리 손을 뗐다가 너에게 꽤 편리한 지점에 도달했지. 응, 너 집값이 뒤처져 있지 않니? 그렇지 않아. 나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모든 면에서 당신을 지지했는데 당신은 나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당신을 용서해야 할까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당신이 대출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트래비스는 필사적으로 손을 꼭 쥐고 애원했지만 내가 견뎌온 괴롭힘에 대해 그를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건한 집은 트래비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모기지 지불금을 처리하는 사람은 나였고 설상가상으로 가족 사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조를 위해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트래비스 가족이 나를 쫓아내는 재정적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일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넌 고통의 세상이니까. 그는 본색을 보여줘서 여기서 사과할 게 뭐가 문제야. 알았어. 더 이상 너 신경 안 써. 넌 이걸 기억하는 게 좋을 거야. 너가 일할 수 없게 해줄게. 그때 결심했어. 그리고 일주일 후 빠른 속도로 심각한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사무실에서 위자료를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를 방문했습니다. 트래비스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AR 콘도의 보안 카메라에서 트래비스가 현장에서 잡힌 비디오 증거도 얻었습니다.
감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트래비스에게 전체 법적 문서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제 당황한 트래비스가 나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이미 당신이 괴롭혔다는 모든 증거를 내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어서 우리는 결혼했어요. 맞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될까요? 당신이 거부하면 법정에 갈 겁니다. 내 말은 꼼짝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오만함이 그것을 완전히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내려주세요. 제발 법정에서 뵙지 마세요. 아니면 이 증거를 경찰에 가져가야 할까요? 스토킹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건 고마워해야 해. 난 이 민사벌금을 지킬 거야. 내 말은 사업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고 얘기하자 트래비스는 파산했고 마침내 합의에 동의했고 결국 그는 위자료로 $10,000와 손해배상금으로 $30,000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령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참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기지 지불 불이행으로 경고를 무시했고 그들의 새 집은 결국 경매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둘 다 집과 사업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트래비스와 그의 부모님은 엄청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공장을 폐쇄했거나 심지어 안젤리나 문제 전체에 대해 내 편에 서 있었다면 이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래비스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시골에 있는 작은 낡은 집을 임대했습니다. 적은 저축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트래비스는 동거 일자리를 구해 새 출발을 하려 했지만 안젤리나가 막았다. 더 갈 곳이 없어서 데려가 저 알고 보니 안젤리나도 수상한 사업 거래에 사기를 당해 이혼했다. 그리고 트래비스가 안젤리나와 큰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나에게 문자를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물론 나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는가 태어난 그의 여동생을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안젤리나의 빚을 스스로 갚게 되었습니다. 트래비스를 본 친구들은 그가 이제 예전의 모습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직장 남자와 재혼했고 마침내 평화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는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는 잘 계획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내가 작성한 이혼 서류입니다. 퇴직금과 저축도 모두 내 것입니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결혼한 지 30년째 나는 횡포한 남편을 섬겨왔고 심지어 부모를 돌보면서도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혼 합의서에 나를 폄하하는 남편에게는 연민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만나서 좋아 응 새로운 남자를 찾았나 내 옆에 앉은 남자를 보고 내 남편이 얼굴이 창백해졌어. 내 이름은 에밀리아. 나는 60세 주부야. 남편 다니엘과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왔어. 그러다가 30대가 되어서 결혼할 전성기를 한참 지나서 선반에 남겨진 여자로 여겨졌죠. 결혼할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략 결혼 제안을 받은 남자가 다니엘과 동갑이던 날부터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여자랑 말을 잘 못해요. 전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다니엘의 고백에 공감도 했고 진심인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다니엘을 발견하고 계속 사귀기로 약속했어요. 30대와 수줍음의 우리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습니다. 에밀리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첫 데이트 다음 해에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에게서 결혼 제안을 받았고 결혼 후 바로 행복하게 결혼했고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냈던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80년대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듯 조용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횡포한 남자가 나한테 세 걸음만 따라오라고 진지하게 말하곤 했는데 가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며 어린아이처럼 옷을 챙겨주곤 했다. 쉬었지만 그때는 사랑스럽기도 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하고 32살의 딸 엠마를 낳았다. 엠마는 출산 후 병실에서 엠마 우유를 먹이던 중 참으로 아이의 보석이었다. 데니얼은 갑자기 에머가 자라면 부모님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 현재 아파트가 너무 작아질 것입니다.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고 엄마가 에머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도 쉽게 그의 제안에 동의했지만 이것이 내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여자를 낳았습니까? 우리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녀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이 내가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시아버지는 그럴 거라면 그냥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매일 밤 다니엘과 계속 노력하고 부적절한 심지어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이라도 나에게 던지면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고 말할 것이다. 저를 향한 말과 행동에 괴로움을 느끼며 시아버지의 사정을 다니엘에게 의논하려 했으나 직장에서 지치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런 일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저를 일축하셨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의 시련이 일상이고 늦게 결혼을 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시댁 식구들에게 대들지 못해서 꽤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흘렀고 돌봄을 받아왔다. 우리 시어머니들 아직도 내 밥 준비 안 했어. 너 슬로우 포크 시어머니 30분 전에도 안 먹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자주 이런 말을 반복하더라고. 시아버지가 다른 손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어서 더 이상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 다니엘은 이 동물원 같은 집에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욕하고 바로 자요. 물론 시부모님 돌보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다니엘과 함께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다니엘은 6개월쯤 후에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저는 점점 시댁 식구들의 보살핌으로 그 후 다니엘과의 삶을 기대했는데 이 평범한 꿈마저 깨뜨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밀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다니엘한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지 서둘러 달려갔어요. 다니엘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흔치 않은 대화 덕분에 마음이 좀 밝아졌는데 남편의 이 말은 마치 롤러코스터에 쫓겨난 것처럼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달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직장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요? 당신은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무심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분이 상했는지 데니얼은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인생이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와서 단조로운 삶에 지쳤고 빨리 자유를 누리고 싶어. 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있고 돈은 최대한 아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인건비가 문제다.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법률 관리가 생각나서 그 비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퇴직금도 당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말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는 이전의 혼란에 더해 다니엘의 진술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내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치료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항상 바보처럼 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간병한다고 말해요. 남자가 따로 있어요.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시댁 식구들을 돌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혼자 있으면 연애할 시간도 없고 혼란에 빠졌던 기억도 전혀 없고 쌓인 피로에 어지러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빠져나와야 해. 어지러움을 느끼기 위해 여기까지 가까스로 일반 핸드백과 재킷을 챙겨 현관으로 달려갔다. 안녕하세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엠마가 전화를 받은 순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아버지 난 할 수 없었어요. 울음이 그치지 않고 엠마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진정해요. 진정부터 시작하자. 알았습니다. 내 고통을 감지한 엠마는 조금 걷고 나서 나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원을 발견하고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벤치에서 쉬다 너무 울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에머가 계속 전화를 걸어 나를 확인하게 했어. 에머 수십 분 후에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나봐. 미안해. 진정할 수 있었어. 내려놓고 다시 말을 시작했어. 아니 괜찮아.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우리 집 근처 엠파크야.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네. 길 건너편에 있는 체인 식당은 아직 거기 있어. 알았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식당에 가서 기다리면 돼. 원하면 뭔가 주문할 수 있어. 내가 지불할게. 알았어. 기다리게. 고마워요. 느낌 내 딸의 친절함. 1시간쯤 지나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에머가 식당에 도착했어요. 엄마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나 봐요. 당신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에머 고마워요. 내 말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끔찍한 말을 했다는 거야. 나는 에머에게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어. 에머는 들었어. 내 이야기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던 그녀는 내가 말을 마치자 조용히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도착하자마자 주문한 커피를 다 마시고 나에게 돌아섰다. 엄마 우선 오늘부터
내 집에 있어줘. 필요 없어.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나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으니 잠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했어. 시댁 식구들이 걱정돼서 지쳐서 더는 못 가겠어. 오늘은 엠마에게 의지하고 쉬기로 했어. 고맙다. 제안을 받아들이게 카페를 나오며 말했던 엠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힐 아파트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엠마는 현재 캠핑 잡지의 작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캠핑을 즐겼으며 종종 혼자 캠핑 여행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 공유합니다. 원래는 일반 회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무역회사였지만 최근 캠핑 붐이 일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카우트되어 프리랜서 작가로 전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작가로서의 이 직업이 그녀의 기질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녀는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사를 잡지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아버지와 시댁 식구들에게 헌신한 삶입니다. 엄마가 이제 당신을 의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시댁 식구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을 이름 대신 시댁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보면 시댁 식구들에 대해 어떤 좋은 감정도 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군요. 내 딸의 통찰력 있는 능력에 놀랐는데 너희 아버지는 바쁘다. 내가 그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그게 귀찮다고 했어. 딸이 대답했어. 무슨 말이야. 귀찮게 해. 마 걱정하지 마. 엄마 오늘 피곤하다. 그냥 자자. 응응 맞아. 나 오늘 완전 지쳤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굿나잇. 응 굿나잇. 엠마네 집에 온 지 3일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재하러 나간 엠마가 집에 왔어. 아 냄새 좋다. 너 요리는 언제나 냄새가 최고야. 엄마 뜨거울 때 먹자고 한지. 몇 년이 지났어. 나는 대답했다. 엠마는 손을 씻고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푸짐한 감자 수프를 차려내고 자리에 앉았다. 엠마는 단숨에 접시를 마쳤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음식을 먹은 후 그녀는 커피와 봉투를 꺼내 식탁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말을 들으면 침착하세요. 실제로 추적하기 위해 형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3일 동안 뭐 했는지 조사해봤는데 너무 놀라서 국물에 목이 막혔어. 응 아빠 조사해봐. 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궁금해졌어.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집에 오시나요? 그리고 당신이 남자와 걷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엠마의 타고난 통찰력이 작가로서 다니엘의 이상한 행동을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사설 탐정도 그녀의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수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 마음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엠마는 나에게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락을 통해 받은 사진에는 실제로 다니엘이 꽤 친밀해 보이는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릴리이고 51세입니다. 그녀는 아빠가 우리 집 근처에 자주 가는 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릴리는 51세입니다. 그녀는 40대처럼 보입니다. 검정색 배경과 빨간 장미 패턴이 있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아빠는 수년 동안 매일 그 바에 가며 릴리와 꽤 친해진 것 같습니다. 엠마는 수사관의 보고서를 다음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바쁘고 매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느라 바쁜데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거라고 믿을 수 있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이런 남자를 사랑해왔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다니엘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 결혼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미안하지만 늘 그래. 너와 그 사람 사이의 고용주 직원 관계에 더 가까운 것 같았어. 내 말이 맞아. 엠마 이제 일어났어. 그 남자와 이혼하고 복수하고 싶어. 알았어.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너를 도와줄게. 우리는 모녀팀으로서 시작했다. 다니엘라와 릴리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다니엘을 사건 현장에서 붙잡은 사립탐정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어 다니엘과 릴리가 바 앞에서 대담하게 키스하는 사진 등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릴리가 일하는 곳에서 그 사람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게다가 술집에 잠입한 사설탐정이 다니엘과 릴리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당신 아내가 떠나고 돌아오지 않네요. 주변에 그 지루한 여자가 없으면 상쾌해요. 그 남자랑은 있겠지만 딸이 노후 자금을 요구할까봐 걱정되지 않나요?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을 텐데 대기업도 그만두고 하찮은 일에 몸을 굽혔을 텐데요.
그 사람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봐요, 당신 말이 맞아요. 퇴직금으로 바로 그 고급 호텔을 예약할게요. 밤에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밤에 오시다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세요? 물론 매번 이런 증거가 있을 때마다요. 그런 증거를 충분히 모은 후 다니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섞였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불륜을 고려하여 이혼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하러 갔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가 요구할 수도 있는 재산 지분을 자연스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여주인 릴리로부터의 보상, 더욱이 다니엘이 내 시댁의 보살핌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불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시댁 식구들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에서 녹화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레머가 2년 전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레머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정했지만 사용법을 알 수 없었고, 레머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로 캡처한 데이터는 먼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엠마는 서비스 계약 후 365일 동안 월세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카메라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엠마는 컴퓨터를 조작하고 녹음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해보니 제가 간병 업무로 인해 본질적으로 집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녹음에는 제가 시댁에서 받았던 언어적 학대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내 안부를 걱정하지 않고 다니엘이 메시지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응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때 엠마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일요일 300시에 오후 정각에 맞춰 도착한 엠마와 나는 다니엘을 찾았으나 다니엘이 보이지 않아서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는지 1시간쯤 기다렸는지 식당 입구 밖에서 다니엘을 발견했는데 옆에도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릴리일 거야. 아직 낮인데도 다니엘은 여자를 뻔뻔하게 안고 잘난 척하는 표정으로 헤어졌어. 다니엘은 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간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우리 앞에 앉았어. 오, 힘만 너야. 여기도 우리의 눈빛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이 바로 말을 시작했어요. 에밀리, 난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소 건조한 나의 반응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이혼 서류입니다. 나는 이미 작성했습니다. 이해. 나는 즉시 이혼을 받았습니다. 종이와 퇴직금, 저축은 모두 내 거야. 다니엘이 안 된다고 했어. 그건 완전히 이기적이야. 당연히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거야. 내 돈 바로 뒤였다고 대답했지. 당신, 아니, 실망스럽긴 하지만 난 당신에게 줄 계획이 없어요. 한 푼이라도 복지에 의지해서 살아야지.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다니엘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당신 아내 다니엘이 새 남자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말한 부서장은 왜 여기에 있나요? 이 사람은 다니엘이 일했던 회사의 부서장이었습니다. 아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불륜으로 인해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퇴직금을 애인한테 빨리 쓸까 봐 걱정하고 퇴직금 일시 원천 징수를 요구했다. 에밀리 직장 사람들에게도 말했어. 다니엘. 눈이 부풀어 올라 놀란 부서장의 말을 가로막는 건 처음이야.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 부인의 변호사로부터 압수통지서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하가 저를 부정하다고 거짓 고발한 불륜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회피해서 예방조치를 취한 거군요.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군요. 증거가 있나요? 그럼 제 변호사가 릴리를 데려왔습니다. 다니엘의 애인, 저는 에밀리의 변호사입니다. 여기 릴리도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그녀를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후 다니엘의 부서장은 떠났고 변호사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변호사가 사무적인 태도로 설명하자마자 에밀리의 결혼 생활을 파탄에 빠뜨렸어요. 릴리가 다니엘을 때렸어요. 거짓말쟁이야. 나한테 맡기라고 했고 이제 나도 추락하고 있어. 다니엘 얼굴이 빨갛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에밀리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 난 이 남자와 함께한 30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차가운 눈으로 둘의 추악한 말다툼을 지켜보며 다니엘과 릴리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나중에 회의를 연기했다. 릴리와 그녀의 부모가 위자료 지불에 동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다니엘의 한심한 얼굴을 본 릴리는 그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다니엘이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안 갚았을 텐데 안 갚으면 압류된 퇴직금에서 가져가겠다.
부모님을 모시느라 괴로워 소리 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이후로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나는 다니엘을 사랑했고 그들은 그의 부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잘 보살펴 주었을 뿐인데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더 이상 무급 노동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나에게 책임을 무시해왔고 다니엘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머가 설치한 노인 돌봄 감시 장치는 식당에서 회의를 하는 날 계약업체에 의해 제거되었으므로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에머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머 덕분에 아이들은 보물이라는 말을 늘 들어왔지만 나에게는 에머가 이번 사건으로 보물이라기보다 천사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데니얼의 가족과 거리를 둘 수 있었고 에머를 어머니로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에머와 시간을 보내고 그녀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회할 계획입니다. 제 이름은 제니퍼입니다. 32세 직장인입니다. 제 남편 다니는 30세 직원이고 우리는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다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온화한 영혼입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일과 내가 달성한 결과에 만족하는 의욕적인이라는 여성입니다. 나는 마음의 노동이 보상받는 실력주의 환경인 뉴욕 수도권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재배치 가능성이 있고 출산이나 육아 휴직에 대한 전례가 없습니다. 여성 직원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사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가사보다 일을 더 좋아했고 도니가 결혼하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재 직업이 마음에 든다며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과장이지만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싶습니다. 정착하거나 아이를 갖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직 다니는 우리가 집안일을 공유하고 결국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해심을 인정하고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집안일을 계획대로 정확히 나누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서로를 도우며 꽤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보다 집을 우선시하는 법, 아니면 아이를 갖지 않을 건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도니가 항상 저를 옹호해주니까 도니와 함께 사는 건 즐거운 경험이었고 결혼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사인 부서장으로부터 지점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근무지가 지역 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년 후에 다시 본사로 호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전근지 과장이 될 거고 계속해서 좋은 승진을 하게 된다면 복고 후에도 최초의 여성 부서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수락 또는 거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전보는 우리 회사에서 승진 경로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서장 또는 비욘드로 진급한 모든 사람은 전근 경험이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과장으로 남고 결혼 전에는 강등되거나 관련 없는 직위로 전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기회를 잡았는데 이제 기혼자로서 절제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서장에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전근이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그가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결혼하셨군요. 혼자 가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논의하세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니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학 시골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2년만 열심히 하면 여기로 올 수 있어. 계속 잘하면 여기로 갈 수 있어. 승진도 할 수 있어. 괜찮다면 이 제안을 받고 싶어. 도니, 우리 둘 다 같이 이사해도 돼. 아니면 혼자 갈 수 있어요. 무엇을 선호하시나요? 다니는 처음에는 놀란 것 같았지만 잠시 생각한 후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전근을 수락하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니퍼, 저는 여기에 일이 있어서 당신과 함께 이동할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도니의 격려에 힘입어 회사의 알론으로 이적을 하겠다고 알렸고 약관 협상을 진행한 결과 회사는 출퇴근 시 근무로 처리되는 등 이사 비용을 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며칠 후 원격 근무지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전반적으로 괜찮은 혜택 패키지 덕분에 지점으로의 이전을 수락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이전 명령을 받고 시골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사 당일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체에서 이미 물건을 운반해줬고 남편이 역까지 배웅하러 왔어요. 배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집에 와 기다리게 원격 근무 중이라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시간 됐어. 잘 지내 알겠어. 이제 퇴근하고 원격 근무자 생활이 시작됐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긴 연휴와 업무량이 적은 주에는 전근 직후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자 밑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나온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인정하지 않아 지역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근거 없는 소문이 대상이었다. 내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고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았다. 그동안 부하가 고의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실수가 발생했다. 나를 제외하고 담당 부하는 당연히 충격에 빠졌다. 상사로서 이것이 내 책임이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땅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사과까지 하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 상사가 내 접시를 보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해하기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옳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평적 연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가지지 않은 지점의 모든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수평적 연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반상회에 가입했는데 그 회사의 임대주택이 반상회 단체라는 것을 알고 저도 가입했습니다. 개인 시간이 없어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남편과 계속 연락을 하다가 몇 달 동안 원격 근무를 하다 밤에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잘 안 됐어요. 회사가 힘들어서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하고 나도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 더 일에 집중했다. 일이 한산했던 긴 연휴에도 한 번 계속 몰두했다. 급하게 뉴욕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지만 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전화나 문자가 닿지 않아서 원격 근무지에서 예고 없이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집문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니 모르는 여자가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일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집인가 뭔가 실수가 있나 봐요. 저는 이 집에 살고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채 다투다가 밖으로 나가서 집 번호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명판은 제가 주문한 맞춤식이었고 열쇠는 이름에 맞는 번호판이 맞았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들어갈 거야. 기다리게 무슨 소리야. 그만둬라. 여자들의 항의는 무시하고 그녀를 밀어내고 집에 들어가자 모든 것이 커튼과 가구와 인테리어로 바뀌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테마파크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거실에 있는 액자 사진 부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머그컵, 욕실에는 생소한 칫솔과 스킨토너, 샤워실에는 여성용 샴푸와 컨디셔너, 침대 린넨은 내가 디자인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었어. 나 집이야. 오롤라 저스틴 대신 친구를 초대했나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방금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여자가 저스틴으로 선택한 남자는 틀림없이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돈이 언제부터 저스틴이 됐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남편과 마주쳤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저스틴 맞죠? 저스틴 글쎄요. 내 말은 우리 둘 다한테 압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벨라, 이 남자는 진짜예요. 이름은 돈이라고 운전면허증에 적힌 것과 다르고 나는 도니의 아내 제니퍼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돈이 모든 걸 명확하게 설명할 거예요. 제니퍼, 당신은 집에 많이 오지 않았고 나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무심코 데이팅 앱에 가입하고 롤라를 만났네요. 그러고 보니 저스틴은 데이트의 엘리아스 아니군요. 실명이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성을 그대로 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롤러의 데이트 앱 프로필에는 왜 그녀가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나는 모든 여학교에 다녔을 뿐이고 남자와 데이트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었고 결혼을 목표로 진지하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서 위올라에게 결혼을 암시하며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거를 시작했지 뭐야. 그때 왜 그런 짓을 하려나. 남편이 반항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게 당신 잘못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과 야근, 주말 근무 때문에 별거 생활을 하게 됐다. 내가 집에 오면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줄 따뜻한 집을 원했을 뿐인데 충격을 받았다.
이 고백은 항상 남편이 내 일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당신이 한 일을 옳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한 일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 싶었다면 먼저 나와 이혼했어야 했는데 왜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지 않았나요? 나는 당신을 둘 다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일 이후에 당신 중 누구도 떠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알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숨기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와트 약속을 어기고 여기로 돌아오지 않은 건 내 잘못이야. 내가 그냥 돌아오면 난 속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일이 정말 힘들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설명했던 것을 속일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소리 지르며 시합을 벌이는 사이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는 유령처럼 창백하게 서 있었다. 다른 여자는 자신이 유부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유치한 게임에 끌려 들어가니 다 거짓말이었어. 바보야, 나 지금 떠날 거야. 롤라, 잠깐만요. 내 남편이 물건을 싸고 떠나려고 하는 다른 여자를 막으려고 했으나 그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을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믿으세요. 다른 여자는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남편을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 가장 먼저 가져왔습니다. 남편 H의 애인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여성은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 있는 임원의 딸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은 즉시 변호사에게 불륜을 증명하는 서류를 남편의 집과 다른 여성의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의해서 법정까지 갈까 하다가도 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그 부모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사과했어. 우리가 몰랐는데도 너무 미안해. 우리 딸이 너한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 우리 딸은 매우 진지하고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위해 우리가 결혼할 사람과 결혼을 주선하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 순진해. 승인하지만 그녀는 자유로운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몰래 당신의 남편을 만났고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데이트 중에 이혼한 남자를 만났고 그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그만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환상에 사로잡혀 그와 함께 있기 위해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우리 딸은 자신이 다른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다른 여자와 그녀의 부모님은 나와 굳게 악수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지만 남편이 동의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증언을 제공하는 데 협조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에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영이고 이 유령법정의 연구 기록이 거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운이 좋건 불행하게도 그의 직장이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메이가 속인 여성들과 나는 그에게 그의 직장이 곧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는 고객 회사 중 한 곳의 임원을 화나게 했습니다. 물론 이 엉망진창은 집에 있는 남편에게만 국한될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랬듯이 그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소란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니퍼는 우리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그녀는 그 사람은 일에 너무 열중해서 우리에 대해 잊어버렸어요. 언제 돌아오나요? 우리는 우리 손주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요. 제니퍼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제 제니퍼가 어디로 향하는 것 같나요? 이혼하자 그의 어머니는 도니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자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제니퍼와 헤어지고 바람 피웠던 여자와 다시 만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시댁에서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보다 돈이 많은 것 같아서 남편과 애인이 나에게 공격을 퍼붓는 편을 들었다. 그들은 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차단했다. 내가 말을 거부하자 직장에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직장으로 와서 소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소란 피우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놓아주세요. 당신이 그런 여자라서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을 테니 애인과 더 행복할 테니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니와의 이혼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바람 피운 여자 외에는 그와 다시 만날 생각이 없고 회사 임원의 딸을 속여 그와 데이트하게 한 후 그들은 꽤 화가 났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들이 대고객을 화나게 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그를 달래려 했어요. 아,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오해했나 봐요.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바보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뉘우친다면 당신은 그를 용서할 것이다. 안 그래 제니퍼 거절해야겠어. 방금 나를 꾸짖다가 이제 용서를 구하는구나. 제발 떠나라. 그들이 떠나기를 거부해서 그들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보안요원들에게 호송하게 했다. 마침내 남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된 후 결국 회사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대방 가족도 정조 위반에 대한 배상과 회사에서의 지위 상실로 정신과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남편은 이제 빚더미에 빠져 그만둘 수도 없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야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었고 내가 그 일을 맡지 않았다면 부서장으로 승진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같은 남자는 조만간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람의 부모님과 충돌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정생활보다 일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매년 결혼한 지 10년이 된 지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매년 그렇듯이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시댁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12월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요. 해마다 기분이 점점 가라앉는 걸 느껴요. 헤어나올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네요. 내 이름은 리사예요. 빠졌어요. 직장에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약혼 발표를 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좀 바쁘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폴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임신도 하고 출산도 했다고 시어머니가 내가 여자 낳아서 아내로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야단벅석을 쳤다고 해서 첫 아이 출산을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더 심해졌어요. 리사 외 후계자가 될 남자아이를 낳지 않았나요? 우리 딸은 필요 없어요. 제발 낳아주세요. 남자한테 그러지 못하면 아내로서 실격이야. 폴은 어린 아내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남편보다 나이 많은? 아내는 최악이야. 시어머니가 내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텐데 물론 폴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나를 변호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라면 욕도 안 먹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의 성별을 알 때까지 예민한 상태였지만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여자라고 해서 할 말을 못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또 시어머니의 맹공격 리사 아직 아기 성별을 몰라요. 나 미안해요. 아직 모르겠어요. 현대 병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미안해요. 너무 속상하고 불평했어요. 형수님이 그래서 딸이라고 축하한다고. 성별을 밝히지 않고 출산했는데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얼굴이 상상만 되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 법률은 병원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으며 출산을 위해 큰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병원에 데려왔고 우리는 기뻤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없이 새 식구가 생겼다. 엄마. 큰 아이와 함께 한 달 동안 친가로 돌아갔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편안하게 지낸 한 달은 그리움과 안도의 시간이었고 작은 아이의 한 달 검진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아무 소식도 없이 몇 달이 지나고 여느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왔네요. 하루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피할 수 없었어요. 손자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유명한 케이크를 가져오기로 했고 그날 폴은 우리를 데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데려가는데 들어갈 때 심장이 쿵쾅거렸다. 예약된 개인실에는 시어머니의 심술궂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 있었다. 형부와 그의 아내가 도착하자 곧 식사가 시작되어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물론 대화는 작은 아이에게로 바뀌어 모두가 신났다.
시어머니 얼굴이 10번째인 걸 알아차려서 뭔가 잘못된 걸 느껴서 화제를 바꾸려고 했더니 아들도 못 낳는구나. 넌 쓸모없는 아내야. 넌 이 가족이 아니야. 우리 엄마 시댁이 갑자기 심한 말을 하다가 앞에 있던 차를 고의로 넘어뜨렸어요. 미안 딸이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미안해요. 갑자기. 여자인 줄 아무도 몰라요. 나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남자아이를 안 낳는다고 업신여겼는데 시어머니가 여자한테 완전 실망스럽다고 말한 순간 갑자기 시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접시가 날아왔다. 시아버지가 앉아 뭐 하고 계세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평소엔 온화한 시아버지가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상을 뒤집은 것 같았어요. 다음에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아버지가 충분히 소리쳤다. 무슨 권리가 있단 말을 그런 말을 해야 하냐?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다. 여자의 진짜 실망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아들도 못 낳는 아내 주변은 쓰레기 같으니 이토록 건방진 여자. 아들만 낳은 너는 뭔데 여자를 원했는데 낳은 아이는 죄가 없는 거 알잖아. 아, 애 낳는 게 어때? 당연히 너 같은 늙은이에겐 무리야. 이제 그만해. 내가 한 짓은 값비싼 초콜릿을 받았는데도 왕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서도 난 초콜릿이 싫다고 했잖아. 그런 초콜릿은 언제 나을 건데. 여자는 필요 없어. 넌 아내로서 쓸모없어. 나한테 돈을 보내줘. 취직해서 돈을 벌어. 괜히 끌려가는 멍청해 보이는 늙은 여자. 그러다 형부가 박수를 쳤고 그 다음에는 폴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서. 남자라서 개입은 안 했는데 친어머니가 직업인이라니 놀랍다. 며느리 왕따. 응 무슨 소리야. 누가 며느리 왕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또 없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을 뻔했지. 응 남자들은 무감각하고 쓸모없는 형이 절대 애 비교 여자의 직감은 겁나 정확해. 넌 속일 수 없어. 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농담이야. 사라가 로저를 인수해. 너희들 무슨 사기 집단이야. 진짜 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사기 집단이야?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브라운 씨라는 남자를 아시나요? 그런 사람은 모르지만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시어머니는 분명히 당황한 표정으로 천진한 표정으로 화제를 바꾸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브라운 씨가 초대한 법 당신은 브라운 씨의 목적은 세미나를 열어 돈을 버는 것이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당신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돈이 예상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 매달 돈을 위해 리사에게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씨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썩어 빠진 시어머니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뭐야? 형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셨는데 쌤이나 사진이군요. 예쁘네요. 브라운 씨와 친하게 지내는데 팔짱을 끼고 걷는 게 뭐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군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당신이 왜 리사를 괴롭혔는지 이해합니다. 제 아내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당신이 그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장난은 그만둬. 난 아무것도 모르고 놔둬도 안 될 거야. 오해 그만하자.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넌 그냥 오해하고 과민 반응하는 거야. 친한 친구 몇 명 있는 건 당연지사 옆 개인실에서 몇 명의 여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야야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3교구 패트리시아 기억나냐? 아, 그 말은 악마 패트리샤한테 걸렸다고 들었어. 한 남자가 그에게 모든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남자는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세미나 같은 것을 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들을 초대하는 시어머니 괴롭힘 서클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리사에게 행한 모든 끔찍한 일들이 다 단지 당신이 인간으로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리사 정말 미안해요. 사과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틀린 것 같으니 사과하지 마세요. 그냥 그만하세요. 저는 틀린 말 한 적 없고 그랬어요. 네. 며느리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끔찍한 며느리예요. 결국 끔찍한 며느리예요. 당신은 결혼해서 나한테 모든 것을 숨기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애들이 독립해서 다른 남자한테 주면 넌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섬겼다는 게 사실이야. 나를 섬겼다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 웃긴다.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내 셔츠와 양복을 직접 드라이브 청소업체에 가져갔고 대부분 밖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는 집에 없었고 저녁 식사는 간식이나 간식 같아서 좋은 빵. 우리는 항상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포트폴리오 일이나 인터뷰에도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조용히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시아버지와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혼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쩔 수 없지. 리사가 내 아이라서 그렇지 너무 친해서 싸우지 말라고. 나한테 더 장난칠 거야. 너가 20대 때부터 바람 피운 것도 알고 있었는데 애들 때문에 조용히 지내서 바람 피우는 버릇을 못 버린 애 친구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어. 그런 친구 본 적 없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뭐든지 해도 돼. 너 이제부터 원하잖아. 와,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집에 없구나. 자식들 밥 차릴 시간도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런 사람이 좋은 시어머니 행세를 했다는 게 웃기네. 농담이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우리 집 팔고 이혼 서류 제출만 남았어. 오랫동안 속았어. 이제 내 인생 제대로 살 수 있어. 집 팔았어. 나 없이 뭐해? 허락 무슨 말을 해도 이혼 안 할 거야. 너무 늦었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불만 있으면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응, 앞으로 난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 집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왜 이 나이에 내 행복을 앗아가는 거야. 리사의 행복도 앗아가기 전에 계속 앗아간 너야. 그냥 다시 돌아온 것뿐이야. 너 나 다시 생각해볼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만 제발 이혼하지 마. 지금은 웃기지 마. 내일 집 나가기로 결정했어. 이혼이 결정됐다고 경고했으니 이제 집에 갈게. 나도 시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의 바람피는 버릇을 모른 척 해오셨는데 시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줄곧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다정한 시아버지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나는 항상 시댁의 나이가 인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시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저를 도와주신 형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실 줄은 몰랐고 가족이 얼마나 멋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시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었고 지금까지 많이 본 적 없는 딸 손주와도 교류하고 싶었어요. 가족의 재개입니다. 이 나이부터 최고의 삶을 살고 싶지만 시아버지가 나를 리사라고 부르셨을 때 정말 우리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전처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쌍둥이 딸을 데려갈까 생각 중인데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흐리게 해서 괜찮아요. 아내가 낙관적인 대답을 줬어요. 잠깐 아내의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우리 가족에 두 아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게 확실해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왜 갑자기 이런 제안에 동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내 이름은 헤이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리서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했고 이번이 리서와의 두 번째 결혼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 에이미는 화려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로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이지만 에이미는 제가 핵심 선수이자 유명한 회사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나와 결혼하기 위해 에이미의 발전이 너무 끈질겨서 결국 포기하고 에이미와의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쌍둥이 딸 물리와 클라라처럼 내 세상인 쌍둥이 딸을 낳아준 에이미에게 감사합니다. 너무 변질된 에이미가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에이미 아이의 아버지는 천박한 남자였습니다. 에이미가 자주 만난 그 사람은 에이미의 많은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심지어 우리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참석한 남자가 나중에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똑같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에이미로 방송을 하지 않아서 몰리와 클라라를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딸들의 양육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얻기가 어렵다고 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그것을 뒤집을 수도 없었고 내가 볼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몰리와 클라라를 만날 수 있는 방문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몰리와 클라라를 볼 때마다 가능한 한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아빠와의 추억이 즐거운 추억이 되도록 노력했다. 우리는 테마파크에 가고 동물원에도 가고 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사랑스러운 딸들이지만 에이미에게 맡기고 나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혼자 집에 기차를 탔는데 갑자기 아내가 딸을 빼앗겨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쳐서 내가 무엇을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기차에서 오는 것은 이상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지자 리사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우리는 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함께 제안한 다음 역은 리서가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으로 꽤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나 같은 남자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울지 마세요. 리서가 나에게 건네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다음 역에서 내렸다. 나는 리사가 역무원을 불러 플랫폼 벤치에 앉자고 제안하자 멈춰 섰다. 내가 그녀에게 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주의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이한 사람이었어. 넌 괜찮을 거야. 헤이든 지금은 인생의 암울한 시기일지 모르지만 더 밝은 날이 올 거야. 손수건을 씻어서 돌려주고 싶다는 핑계로 리사의 말에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어. 리사의 연락처를 받았어.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는 리사가 알면 알수록 더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혹시 무슨 속셈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지만 리사는 그렇지 않았다. 교활하거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녀는 종종 사랑스러운 실수를 저질렀고 나는 그녀가 헤이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소리칠 때마다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고 당황하여 도움을 구하면서 그녀를 향한 나의 접근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드 업 마이 라이프 리사. 내 민망할 정도로 진심 어린 제안에 리사가 즐겁게 웃는 순간 나랑 결혼해줄래? 평생 잊지 못할 걸 알았어. 결혼 후에도 여전히 몰리와 클라라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었어. 우리 아들 탐의 탄생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리서는 내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쌍둥이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 및 클레로와의 만남에 대해 그녀가 죄책감을 느낄까 봐 두려워서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몰리를 만나러 갈 때마다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리사에게 거짓말을 했고 클라라 리사는 웃는 얼굴로 나를 배웅하고 어느 날 조심하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몰리와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리사에게 거짓말을 했다. 클라라 갑자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이미가 죽었다. 에이미의 엄마가 보낸 메시지. 에이미의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에이미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에이미는 바람을 피웠던 현 남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에이미의 어머니는 몰리와 클라라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고 그녀가 해야 한다고 말한 순간에 그들의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몰리와 클라라를 돌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몰리와 클라라를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시설에 넣어두세요. 본능적으로 내가 데려가겠다고 에이미 엄마가 고맙다고 했지만 모든 일을 다 마친 후 충동적인 반응을 한 것에 대해 즉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족은 리서와 탐과 함께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리서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제 전처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고 싶지만 그건 안 돼요. 그런 주제를 꺼내서 미안해요. 그거 정말 끔찍해. 아니 괜찮아. 리사의 반응에 놀라서 이혼을 준비했거나 적어도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넌 괜찮아. 그건 우리에게 아이가 2명 더 있다는 뜻이야. 괜찮아. 집에 데려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서 겁이 났나 봐요. 아직 며칠 안 남은 나에게 나갈 준비를 하라고 재촉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세요. 나는 리사에게 왜 나를 용서하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비웃었습니다. 바보야. 결국 당신은 항상 쌍둥이 몰리와 클라라를 사랑해왔잖아.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 왜 이런 은밀한 나들이에서 돌아올 때 항상 그렇게 쾌활해 보이는지. 난 당신이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아주 좋은 탐정님은 리사가 농담을 해서 기운을 북돋아주려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알게 됐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몰리와 클라라를 데리러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고작 5살 때 몰리와 클라라는 갑자기 혼자 떠나거나 조부모님 집에 모여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볼에 맺힌 눈물의 흔적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몰리와 클라라를 깨우고 잠을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들은 에이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울었지만 차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몰리와 클라라에게 리사와 우리 아기가 얼마나 친절하다고 말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서는 훌륭했고 우리 아기는 아직 매우 작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소녀들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리서는 잔치를 준비했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리를 준비했으며 따뜻한 미소로 말리와 클레러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늦었어 리사 앞으로는 너랑 같이 살 테니 잘 지내자 지금은 많이 슬퍼할 거 알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도 있고 당연히 나도 여기 있을 거야 리사가 말했지 몰리와 클라라는 다정한 목소리로 반응이 없어도 신경 쓰지 않고 배불리 먹도록 격려해 주었고 소녀들은 소심하게 먹기 시작했지만 곧 열성적으로 먹기 시작해서 정말 좋았을 텐데 몰리에게 주고 나니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클라라 목욕하기 나는 내가 차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서가 이미 아이들을 위해 친구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서가 스스로 친구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리서는 낄낄거렸지만 내가 느낀 것은 말리와 클레러가 잠을 거부한 것에 대한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사랑 둘 사이에서 자게 됐고 리사한테 여자 행동에 대해 사과했더니 리사도 괜찮다고 위로해줬어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빨리 적응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예요. 몰리를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고 클라라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내 걱정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리사는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밤에 거기서 잤어요. 몰리와 클라라는 자다가 울었고 그 후 몰리와 클라라와의 생활은 괴로운 밤을 보내더요. 리사는 몰리와 클라라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어도 개의치 않았고 그들이 장난을 하면 진짜 엄마처럼 꾸짖고 그들이 울면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고 함께 살고 나서 느낀 점은 에이미가 몰리와 클라라는 여자애들에게 별로 애정이 없었어요. 모든 일을 스스로 하려고 했어요. 배가 고프면 스스로 냉장고를 열고 치즈도 먹고 처음에는 이불도 직접 깔고 치우기도 했어요. 굉장히 독립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리서도 저와 상의했고 우리는 에이미가 말리와 클레러를 별로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리와 클레러의 소지품으로 보낸 옷은 리서가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윌 리서에게 물어볼 정도로 너무 적었습니다. 우리와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처음에는 매일 목욕을 한다는 개념이 어리둥절한 것 같았고 그 전까지는 이틀에 한 번만 목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5살 아이들은 스스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 몰리와 클라라는 여행에 동행하지 않았나요? 그 소녀들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은 것이 분명했고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미와 그녀의 남편이 부모의 권리를 가지게 된 이상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은 몰리와 클라라를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는데 왜 그들을 돌보지 않았나요? 나는 분노에 떨었지만 에이미와 그녀는 둘 다 남편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서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어 주먹을 꽉 쥐고 리사가 헤이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몰리와 클라라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에이미와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이미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몰리와 클라라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샤워합시다. 그들과 물론 사랑이 많은 우리 아들 톰은 고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몰리 클라라가 받은 치료를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가장 미웠습니다. 리사가 괜찮다고 위로해줘서 헤이든 넌 아버지로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몰리와 클라라 그리고 물론 우리 아들 톰의 처음에는 몰리와 클라라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헌신했어. 리사를 경계했지만 처음에는 같이 자는 것조차 거부했지만 항상 밝고 태연하게 말을 걸어주는 리사에게 점차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요즘은 몰리와 클라라 둘 다 리사 옆에서 자고 싶어하고 둘은 리사가 내 것이라고 서로 싸우곤 하지만 리사는 동시에 안아주고 싸울 필요 없다고 말했어. 달링들 둘 다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리사의 말은 마법 같았어. 항상 긍정적이고 밝았어. 그 말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리사가 나에게 축복이었어. 몰리와 클라라의 시간 날아가서 몰리와 클라라가 5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주제는 성인의 중간이었기 때문에 리사가 그리웠어요. 우리도 초등학교 부모의 날에 10살이 되었을 때 성인의 중간식을 가졌습니다. 몰리와 클라라 학교의 부모님과 우리 보물들,
그들은 성인 시기 중간 과정을 위해 에세이를 작성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에세이의 주제는 가족이며 몰리와 클라라가 글을 쓰는데 집중하면 리사가 불편함을 느낄까 조금 걱정했습니다. 에이미와 그녀의 남편의 에세이는 리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심지어 리서와 내 우려사항을 공유했지만 그녀는 에세이가 전적으로 에이미와 그녀의 남편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리와 클레러가 함께한 삶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들은 행복의 일부였죠. 결국 좋은 일 아닌가요? 쌍둥이에게는 문제는 어느 부모가 학부모 교사 날에 어느 날 참석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슬픈 이야기지만 말리와 클레러는 모두 리서를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 누가 리서를 가위바위보로 데려갈 것인지 결정하게 했습니다. 말리는 승리자였고 클레러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우울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슬프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클레러를 매우 사랑하지만 클레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도 그렇지만 리사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클라라가 이미 반항기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학부모 교사의 날에 클라라가 리사에 대해 쓴 에세이 내용을 듣고 클라라가 왜 리사에게 말을 들어주길 바랐는지 이해가 됐어요. 클라라는 에세이에서 에이미와 그녀의 남편과의 삶을 언급했고 그들의 삶이 특별히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내가 그들을 데리러 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클라라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은 행복했지만 당시에는 낯선 사람인 리사와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웠지만 클라라는 함께 목욕을 했을 때 리사가 그녀를 위해 해준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거품 목욕을 했을 때 놀았습니다. 밤늦게 외로워서 울었다. 리사는 클라라가 몰리와 싸웠을 때 잠들 때까지 머리를 세게 때렸다. 리사는 둘 다 사랑한다고 두 사람 모두를 안심시켰고 그녀의 에세이에서 클라라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다. 리사는 바로 내가 부르고 싶은 엄마였다. 리사 엄마 근데 아직도 너무 부끄러워서 전화를 못해요. 처음으로 리사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클라라가 이렇게 에세이를 읽고 마무리할 때 주변 부모님들이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도 눈물이 나는 것 같았고 학부모 교사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도 눈물을 닦고 계셨다. 몰리와 함께 있던 리사도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눈도 빨개지고 코도 빨개졌다. 리사는 몰리도 몰리와 비슷한 에세이를 읽었다고 했고 클라라가 계획한 건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인 뒤 함께 리사에게 말했다. 우리 사랑해요. 엄마. 밝은 미소로 리사는 몰리를 안고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몰리를 사랑하고 클라라는 울보가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대머리.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에이미와 그 남편이 사라진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이 모든 일상의 행복이 리사 덕분에 리사에게 고맙다고 했더니 웃었어요. 돌아와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녀에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감사하지 않습니다. 평생 하루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는 담쟁이 덩굴에 얽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이 나를 내려다보며 대인.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이어야 해.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여름방학 동안 보육사 생활을 지원하며 평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의 연애 결핍을 걱정하실 때까지의 삶은 충실했습니다. 30대에 지금의 남편 메이슨을 소개받았습니다. 연애 경험이 없었지만 그의 친절한 얼굴과 약간 강압적인 태도에 마음이 끌렸고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 나를 작게 남겨두셨습니다. 상속은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메이슨이 말했고 나는 그의 요청에 따라 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상속 재산을 교회의 고급 동네에 있는 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새 집에서 메이슨의 높은 급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현실은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고려할 때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늦었고 우리는 겸손하지만 행복한 삶을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에 대해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후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미성숙한 여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때 적어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거기 서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시어머니는 희죽희죽 웃으며 며느리가 집안일 다 하니까 좋지 않냐고 하세요. 거실에서 편히 쉬자. 친척들도 며느리 따라 부엌에서 나가요. 친척들이 해주면 고맙겠어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감히 변덕스러운 시어머니에게 도전하지 않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시골은 항상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배우자층과의 성불평등이 존재했는데 남자들은 술 마시고 난리를 피우고 여자들은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이 모든 일이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텅 빈 부엌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술고래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최근 서빙을 하러 거실에 들어섰던 순간이 생각난다. 음식은 친척들이 내 일을 칭찬하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방을 나간 후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를 대놓고 집안일만 하는 아내라고 불렀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맨날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메이슨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남편에게 몰래 남편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가 나를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다. 남편은 아내가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정상이라고 일축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신은 아직도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메이슨도 내가 결국 화를 낼 때에도 화를 낼 것입니다. 자주 쉬고 남은 밥은 남긴 배우자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이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 기대됩니다. 형수 딸인 조카 엠마가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입니다. 그 나이에 가까운 친척이 없어서 삼촌들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있는 부엌으로 도망간다. 이모 숙제 좀 도와줄 수 있니? 꼭 이리로 와. 내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어두니까 간식을 먹으면서 어떤 간식을 먹으면 에머와 나는 작은 식탁에 앉아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카드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에머의 유일한 손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높은 기대가 그녀를 괴롭힌다. 나는 단지 어린애인데 그들은 이미 내가 하버드에 간다거나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너무 심하다. 그래,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나는 딩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내 꿈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두세요. 할머니는 윙크를 하신다고 하세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네요. 아이가 어땠을지 궁금해요. 시어머니는 엠마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안아주세요. 그녀의 혀가 그녀의 손자를 멀어지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나는 에머를 사랑하고 그녀도 나를 좋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어른이 된 에머는 내 집안일을 모두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찾아오던 시부모님도 일손을 주셨고 시부모님 집에서의 생활도 점차 편해졌는데 어느 날 추운 날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메이슨이 투덜대며 직장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했나요? 메이슨의 큰 목소리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게 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밤늦게 물을 마시러 쌀쌀한 부엌에 갔을 때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너무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메이슨과 나는 즉시 좀 더 고즈넉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배우자 부모님 댁에 갔다. 그날 저녁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메이슨이 구석에서 엄마와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궁금했지만 너무 바빠서 물어볼 수 없었다. 나중에 물어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엄마, 내가 목까지 차오르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던 것, 그냥 갑자기 나한테 몰아붙이시면 됩니다. 보세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엄마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 엄마와 함께 산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 이걸 결정하셨나요? 상담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왜 허락이 필요합니까? 이 집을 샀습니다. 우리 엄마 얘기이고 당신은 내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낡은 신념을 강요할 줄은 몰랐어. 난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게다가 내가 원해서 주부가 돼서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나한테 불평하지 말라고 소리쳐서 플린치. 메이슨은 긴 한숨을 쉬며 노려보며 휴대폰 요금을 내는 나, 새 아침옷 사준 화장까지 내가 감당해. 엄마랑 생활비는 내가 정해서 이 생활을 잃고 싶지 않으면 불평하지 마네.
메이슨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만 계약을 맺은 줄 알았는데 밖에서 일을 해요. 제가 집을 돌봅니다. 저축을 하지 않고 의지할 부모도 없고 직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메이슨의 부부는 끔찍했고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변에 그녀를 붙잡을 친척도 없이 이사한 후 그녀의 삶은 지옥이 되었고 그녀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요리와 청소부터 빨래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틀어박혀 매일 TV 앞 소파에 누워 빈둥거릴 때도 있다. 가끔 시어머니가 나가서 팔아서 번 돈으로 엉뚱한 물건을 들고 돌아오곤 한다. 집에 가서 저축한 돈을 집어넣었다. 나 다시 역으로 내려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사줬어.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메이슨과 대화를 시작한다고 했어. 오, 맛있어 보이는데 잠깐만, 왜 분명히 한 조각은 너 거이고 다른 한 조각은 내 거야. 소피아, 우리에게 커피 좀 만들어 주실래요? 메이슨만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저는 여기서 편리한 하인일 뿐입니다. 메이슨과 함께 사는 것은 내 옆에 서 있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어머니의 말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에게 엄마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말해줍니다. 엄마가 불쌍하지 않나요? 엄마는 새로운 곳에 혼자 있어요. 이기적이고 못된 엄마 사이에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세요. 시어머니와 의기소침한 메이슨. 나는 꽤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메이슨을 평소대로 출근시키고 3개월이 지났다.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배를 강타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닥에 쓰러졌다. 땀이 난다. 총알, 이건 좋지 않아요. 실례합니다, 시어머니. 거실로 돌아가서 그녀가 아침 연속극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힘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좀 건네주실 수 있나요? 메이슨에게 전화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메이슨이 방금 떠난 것 외에는 너 자신이 상사의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시어머니가 내 긴급 상황을 듣지 않는다. 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직장에서 내 아들을 괴롭히고 싶은 병원으로 그녀에게 전화해야 한다. 시계에 없는 약간의 배가 아프다. 전화를 걸어 911에 전화를 걸자 곧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거기엔 90년대 옷을 입은 시어머니가 계셨어. 그리고 메이슨은 여전히 양복을 입고 선비한 얼굴로 내 옆에 앉아 의사의 말에 따르면 내가 위궤양에 걸린 것 같다고 의사가 일주일 동안 입원할 거라고 말하고 떠나는 순간 메이슨이 깊은 한숨을 내쉬니까 경찰들아 출근하자마자 응. 그럴까 내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싹 트는데 정말 착각해서 구급차 부르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줘. 이런 드라마. 여왕, 내 작은 희망의 한 줄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나. 그 작은 희망의 빛이 꺼진 것 같은 느낌. 나를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 넌 항상 이래. 우선순위가 다 틀려서 집안일도 이렇게 무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아, 제발 진짜. 스트레스는 70%는 시어머니이고 30%는 메이슨입니다. 시어머니 먹스가 침묵하고 주부의 일은 집을 정돈하는 것이고 당신의 계획은 집안일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 아내로서 불명예야. 그냥 시어머니 주름진 손으로 이혼하자. 거기 종이 한 장 있어. 응, 이혼 서류야. 정확히 엄마 말이야. 메이슨이 희죽희죽 웃으며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잠깐만요. 나 당황하다. 내가 지금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 메이슨에게서 양식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메이슨이 양식 작성을 마쳤을 때 내 엉덩이가 협조하지 않는다. 그는 내 상황을 보고 낄낄 웃었다. 나 없이는 살 수조차 없는 엄마. 이혼 서류를 들고 있는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메이슨이 얼마나 한심한지 놀라면서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슨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방과 봉투를 내 앞에 놓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숙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그러니 필요한 다른 것을 직접 준비하세요. 봉투 안에 넣어야 할 것은 병원비로 추정되는 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축한 돈을 다 써버려야 했어요. 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니 제 희망이 또 사라지네요. 보험을 현금화하겠습니다. 생활비 절반 입원하면서 휴가 계획 확실히 하게 됐어요. 메이슨도 시어머니도 내 안부를 걱정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슬쩍 내려다보니 이혼이 보이네요. PERS 이혼거는 농담이었어. 긴장을 풀어 메이슨은 내 표정을 보고 희죽희죽 서명했지만 농담이야. 난 그들을 노려보지 않을 수 없지만 둘 다 여전히 뭔가 웃고 있어. 찰칵. 왜 내가 봉투도 없는 이 사람들과 가족에 속해 있는 거지?
포함 안 돼. 교통비 퇴원하면 알려줘. 메이슨이 떠날 때 말했어. 나는 무감각하게 손에 든 이혼 서류를 구겨버렸고 안에 비를 열었고 지갑과 펜 외에 추가된 수건이 몇 개 있을 뿐이야. 절대 안 해. 내 잠옷과 속옷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 거의 다 새로 사야 하는데 병원 침대 커튼이 살짝 열리면서 한숨을 쉬는 간호사 천천히 올려다보니 숨이 막힐 수가 없었다. 내 앞에는 이제 본격적인 간호사가 된 나의 사랑하는 조카 에머가 서 있었다. 내가 병원에 있는 이유를 그녀에게 말했을 때 우리 둘 다 이 예상치 못한 재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동맹을 찾았다. 너무 기뻐서 올 뻔하다가 기회가 왔다고 나를 무시하는 두 사람이 후회하게 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해서 엠마와 나는 일주일 정도 자유로워진 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메이슨과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전은 건강히 회복 중이었고 내일 퇴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빈방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걸어서 올 줄 알았습니다. 메이슨 그리고 시어머니 메이슨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가게에서 가방을 들고 우리는 아내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귀에서 전화기를 뽑았다고 말하고 그의 화면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머리랑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 병원에 있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커피 한 잔도 못 사네. 이 게으른 여자야. 여기선 침대 커튼이 열릴 뿐이야. 그리고 웃는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며느리 괴롭히는 게 재미있나요? 할머니 뭐야? 시어머니 얼굴이 충격으로 창백해지고 그 간호사는 엠마였죠. 그녀의 가장 소중한 손녀. 당신은 그렇지 않죠. 이 병원에서 일해요. 에머 왜 여기 있어요? 나 방금 여기로 전근했어요. 나도 놀랐어요. 고양이가 도움을 달라고 전화했는데 여기 왔을 때 심한 궤양을 앓고 있는 이모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 너요. 방금 내가 한 말을 듣기 전까지는 엠마의 싸늘한 말투가 시어머니를 떨게 만들었어. 아니 너 그리워해. 엠마 변명해도 소용없어. 내 말이 시어머니를 더욱 화나게 해. 닥쳐도 돼. 하지만 내가 전화기를 들어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줬더니 형수와의 통화 진행 상황이 표시됐어. 무슨 짓을 했는지 시어머니 비난이 형수에 의해 끊어졌어. 스피커 너머로 법의 목소리. 무슨 일이냐 메이슨. 당신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정도면 형수 소리만 들으면 충분해. 메이슨도 형수가 무릎을 꿇고 살짝 움츠러드는 것만으로도 정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군요. 시어머니와 메이슨이 아닌 다른 가문 출신인 줄 알았을 텐데 병실에서 메이슨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몰래 듣고 몰래 듣겠다는 생각은 다 형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메이슨도 시어머니도 쪼그라들고 또 시누이로 돌아섰어. 시누이 너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움츠러든 메이슨을 보니 잠만 자고 쉬고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번 주에 당신이 일주일 전에 이혼 신청을 한 거 알죠? 그렇죠. 동의하겠습니다. 이혼하자. 메이슨이 나를 멍하니 쳐다보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은 직업도 없고 살 곳도 없는 주부가 기꺼이 그녀의 현재를 놓아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당황한 표정이 너무 소중해 짜증나서 웃지 않을 수 없다. 메이슨이 소리친다. 직업도 없고 집도 없이 뭘 할 계획이야. 아이씨 미 대답. 병원에서 일할게. 엠마 상사가 동네에 살아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이웃에게 빚을 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메이슨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어떻게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니? 엠마가 발목에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당신은 이 병원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 에머는 메이슨이 놀라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윙크한다. 그것은 우리가 과외를 하거나 카드게임을 할 때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눈맞춤이다. 배우자의 부모님 지벨은 병원의 보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기숙사도 있으므로 집은 없을 것이다. 문제될 건 없지. 말을 잃은 메이슨을 변호하는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나에게 주름진 손을 내밀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한다. 농담은 그만둬. 며느리가 아니면 병원비 전액을 내라. 하니 내가 가져갈게요. 그런데 나중에 이혼 합의에 대한 송장을 보내드릴 텐데요. AET 부서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메이슨과 제가 함께 저축한 자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면서 메이슨이 고개를 흔듭니다. 헷갈리지만 나도 그냥 웃어. 너랑 시어머니 스트레스로 입원했으니까 이혼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할게. 여기도 증인 있어. 엠마 눈은 거기 가는데 못 참는 시어머니한테 집중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어머니와 메이슨은 방에서 나간다. 케이크 2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엠마 과자 좋아하는구나. 버리기 아깝다. 밥 먹자. 다음 날도 언제나처럼 발랄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해고되었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나중에 이혼 서류를 제출합니다.
메이슨은 자산 분할에 대해 후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때 나는 소문이 엠마의 상사 메이슨과 우리 엄마로부터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생활에 익숙해지자 나를 병원에 보낸 악당으로 동네에서 떠들썩하던 시댁. 같은 건물에 사는 엠마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동거한 지는 꽤 됐지만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 나날을 보내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시키는 집안일을 감당하지 못해 딸의 집에 도움을 청했으나 며느리 나 형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싫어했고 그녀는 즉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그들이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가족 모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젊은 동료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으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복구하면서 하루가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과 애정을 위해 작은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이자 친구로서 가끔씩 조카 에머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가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딸 같은 엠마가 있고 손자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기 충분하다. 비비고 있었어.